자, 부동산 학개론 마지막 목차 강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전에 목차를 세 가지로 시작해서 세 가지로 끝냈다가 또 세 가지로 하잖아요. 이쯤 되면 머릿속에 좀 복잡해지게 좀 알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파트, 투자 파트, 그리고 정책 파트 이렇게 크게 세 개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세 개로 쪼개서 한번 목차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아까 전에 지대이론에 있어가지고 농경지랑 도심지 있잖아요. 농경지부터 갈 거예요, 농경지부터. 처음에 이 농사를 짓는 데 있어가지고 농지 가격이 차이가 있으니까 리카도라는 사람이 왜 이거 두 개는 차이가 날까? 내 땅과 너 땅은 이 생산물이 생산되는 이 비옥, 이 땅의 비옥도에 따라 가지고 가격 차이가 있구나 해서 리카도라는 사람은 차액지대라는 것을 주장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 비옥도가 없는 땅은 그 가격이 없겠네요? 막상 그렇게 보니까 그것도 아닌 거야, 말이. 그래서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이 비옥도도 비옥도지만 누가 땅을 소유하는 것 자체 때문에 그 토지 가격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이 소유에 관련된 절대지대라는 거를 주장을 해요. 리카도라는 사람은 차익지대라는 걸 주장을 했고, 비옥도에 대한 차이, 그리고 마르크스라는 사람은 소유에 대한 절대. 일리가 있는데, 그럼 소유를 해가지고 가격이 있다고 말은 하는데, 그 가격 차이는 대체 어디서 오는 거야? 그래서, 이 튜넨이라는 사람이, 이거 보니까, 중심지, 도시에서부터 그 농사 짓는 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그거에 따라가지고 가격 차이가 나지 않냐?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게 맞는 말인 게, 우리 도시에서부터 이 수확한 땅이 멀면 어떻게 돼? 그 마차라든지, 인부가, 거기까지 들고 가는데 이 시간이랑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멀리 있는 땅일수록 상대적으로 싸고 도시랑 가까이 붙어있는 농지일수록 상대적으로 비싸겠구나. 그래서 위치지대라는 거를 처음에 주장을 해요. 일리가 있죠? 일리가 있어. 그래서 이거는 안타깝게도 농경지는 아니지만 알론소라는 사람이 이 티닌의 위치지대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 이론이 너무 괜찮아가지고 자기가 도심지에다가 이걸 적용을 해요. 그걸 알론소의 입찰지대라고 해요. 자, 입찰지대가 뭔 소리냐? 도시에서부터 가까울수록 당연히 비싸고 멀수록 싸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을 갖다가 한계 얼마까지 네가 지불할 수 있어 라고 입찰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알론소가 주장을 한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 나머지 사람들도 다른 주장을 하면서 한 거예요. 이 마샬이라는 사람은 토지는 영구적인데 토지 외적, 비영구적 그런 거를 갖다가 좀 한번 바라보면 어떨까 해서 마샬이라는 사람은 준지대라는 걸 처음에 주장을 해요. 토지가 아니라 토지 외적에 농기구란지 기계란지 이런 것들, 기기구 같은 것들. 그리고 우리 원래 수익이라는 게 전체 수익에서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버는 거잖아요. 그걸 빼고 나면 초과 이윤이라는 게 나와요. 그만큼 내가 돈을 더 많이 번다는 거지. 그럼 그거만큼 아까 전에 말했던 전체 매출에서 남들이 일반적으로 버는 돈을 뺀 만큼을 그걸 지대로 보는 게 어때? 라고 말했던 사람이 파레토고, 마지막으로 이 지대라는 거는 교통비라는 게 있고 마찰 비용이라는 이런, 이 아까 전에 튀네라는 사람은 이 수송비에 따라 가지고 수송비가 좀 쌀수록 당연히 토지 지대 가격은 높아진다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그것보다는 마찰, 저항 이런 측에서 바라본 게 헤이그예요. 헤이그라는 사람이 그래서 마찰의 측면에서 이걸 바라보는 게 어때? 라고 지대를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농경지는 끝나버려요. 자, 우리 도시로 갈게요. 도시로 가면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있잖아요. 버제스라는 사람이 처음에, 이 사람이 미국에 있는 시카고시 그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주거지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발달이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한 거예요. 고민을 해서 보니까 중간에 상업 중심지가 있잖아요. 중심지가 있으면 그 바로 옆에 되게 불량자들이라든지 노숙자라든지, 근데 웃긴 게 그 노숙자라든지 불량자라든지 바로 옆에 또 바로 경공업도 있고, 근데 하여튼 도심지 바로 옆에 불량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상대적으로 좀 더 괜찮은 근데 좀 못 사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는 중간 사람, 그 다음에는 뭔가 좀 더 잘 사는 사람, 마지막에는 되게 잘 사는 사람, 이런 식으로 도시가 형태가 동심원을 이뤄가지고 그냥 이렇게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 근데 그렇게 되면
그 도시 중심지 바로 옆에는 무조건 못 사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꼭 그런 것만도 아니라고. 그래서 호이트한 사람이, 야, 그것보다는 도시가 하나 있으면 도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요 도로, 간선도로를 통해가지고 쇠경이나 아니 부채꼴 모양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살더라. 그렇게 말했던 게 호이트의 선언이에요. 일리가 있죠. 우리도 그래서 집 근처에 역이라든지 아니 뭐 교통편 같은 게 좋을수록 집값이 좋아지잖아. 당연하지. 근데 얘 말도 일리가 있는데 그 해리스 울만이라는 사람은 너 중심지가 하나만 있어? 중심지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고. 교통 중심지도 있고 무슨 뭐 상업 중심지도 있고 교육 중심지도 있고 중심지가 되게 여러 개가 있다. 여러 개. 그 여러 개의 핵심이 있다는 거에 플러스 선형을 이렇게 도로에 따라서 이렇게 넓힌다는 거를 해리스 울만의 다 핵심이라고 해요. 해리스 울만의 다 핵심이라고. 자, 이렇게 해서 주거지는 끝나버렸고, 자, 상업지로 갈 겁니다. 상업지. 우리 이 상업의 중심지에 있어가지고 어디까지가 이게 영향이 미쳐? 어디까지가 이 상업지로부터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그거에 대해서 처음에 고민했던 사람이 크리스탈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크리스탈러한 사람이 처음에 중심지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 데에서 처음에 발표를 하고, 이걸 바탕으로 이거 보니까 마치 이 상업지라는 게 마치 뭐 지구라든지 다른 행성들처럼 중력이 있다는 거예요. 중력. 사람을 끌어당기는 어떤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깊게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 랠리, 허프, 컨버스, 이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 큰 마트 같은 걸 예시로 들면 랠리라는 사람은 맨 처음에 야, 마트가 우리가 규모가 큰 마트일수록 잘 가고 거리가 멀수록 잘 안 가더라. 그래서 크기에는 비례를 하는데 거리의 제곱만큼 반비례하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합니다. 근데 굉장히 설득력 있고 굉장히 일리가 있어요. 맞잖아요. 우리도 마트 같은 데 가면 너무 멀리 있는 마트는 잘 안 가려고 하지. 어지간히 큰 게 아니면. 그래서 근데 이게 참 좋아. 그 다음에 랠리한 사람 다음에 허프가 랠리의 이 모형을 좀 더 수정을 해요. 야, 그 거리가 크기가 큰 것도 당연히 이해가 가고 거리가 먼 것도 일리가 있어. 근데 그게 끝이야? 뭔가 갔을 때 뭐가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뭐가 좀 갔을 때 우리가 뭐 효용이라든지 뭔가 좀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뭐 감성이라든지 이런 거리랑 크기 말고도 딴 것도 있지 않아? 그래서 거리랑 크기 말고도 좀 이런 효용적인 측면을 갖다가 좀 더 그걸 플러스 앞으로 효용적인 측면을 갖다가 좀 더 강조를 했던 게 허프예요. 허프. 자, 마지막으로 이 컨버스라는 사람은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근처에 마트를 갖다 또 만들면 어디까지가 그 상권의 경계야? 어디서부터 그럼 내가 이거 상권을 갖다가 시작을 하면 좋을까? 어디까지가 그 상권의 경계일까? 이런 걸 갖다가 그 계산을 해본 사람이 컨버스예요. 컨버스. 자, 이렇게 되면 원래 상업지에 대해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중요하고 끝나긴 하는데 이 넬슨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상업지가 어디에 입지를 하면 최대 이익이 나올 수 있는지 소매 입지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게 넬슨의 소매 입지 모형이에요. 자, 상업지는 크리스탈로 중심지, 중력 모형이 있어가지고 랠리, 허프, 컨버스, 마지막으로 넬슨의 소매 입지 이렇게 해서 끝이 나버려. 자, 다음으로 공업으로 볼 거예요. 공업으로. 자, 공업을 하기 앞서가지고 제가 이거 경제적인 기본적으로 좀 경제학을 공부해본 사람 알겠지만 되게 좋은 시간을 알려줄게. 이윤이라는 거는 전체 매출에서 전체 비용을 빼면 이윤이 나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어디 가서 다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벌 때, 회사가 돈을 벌 때, 국가가 돈을 벌 때 이 공식이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직관적인데 아주 큰 힘을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이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돈, 정말 좋은, 그러니까 어찌 보면 쉽게 말해서 꿀이라서 꿀. 우리가 꿀 판다고 하잖아. 쉽게 말해가지고 돈을 그만큼 버는데 내가 많이 벌어. 많이 버면서 돈은 많이 벌면서 비용은 조금 나가면 내가 내 주머니로 가져오는 게 많겠죠. 자, 공업에서는 처음에는 그 공식을 바탕으로 보는 게 좋아요. 베버라는 사람은 아까 전에 이윤에서 전체 매출에서 전체 비용을 뺀 게 이윤을 했잖아요. 그 비용을 최소한 낮추면 이윤이 높아질지 않을까 해가지고 베버라는 사람이 최소 비용 이윤이라는 거를 처음에 발표를 해요. 일리가 있죠.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래시라는 사람은 총 매출 이 최대 수요를 갖다가 높게 하는 점이 이윤을 높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뢰시가 최대 수요 이론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너희가 원하는 거는 이윤 최대점이 아니야. 아이샤드랑 스미스라는 사람이 이윤 최대점에 대해서 연구를 해요. 그래서 공업에서는 배부의 최소 위험, 최소 비용, 뢰시의 최대 수요, 그리고 그 아이샤드 스미스의 이윤 최대, 이렇게 해서 도심지가 끝이 나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농경지 했고 도심지 했고 기타 소매 점표 이용이 되잖아요.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은 넘겨버릴 거예요. 이렇게 하면 과거 지대 이론이 끝이 났습니다. 지금 현재 특성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자, 현재 특성이 뭐예요? 처음에 우리 개념 볼 때 우리는 공인중개사 전문직이니까 법 위주로 본다 하잖아요. 맨 처음에 개념은 민법으로 볼 거예요. 민법으로. 민법 제99조 1항에는 토지 및 정착물을 부동산으로 본다라고 명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이라는 걸 민법적으로 토지 및 정착물로 딱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그래서 그리고 이제 민법을 그런 식으로 갔는데 이 처음에 하다 보니까 복합 개념이라는 게 있고 복합 부동산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참 이름이 비슷해요. 복합 개념, 복합 부동산. 그러다 보니까 시험 문제로 되게 철저하게 쉽고 우리가 나중에 진짜 실무에서 들어가면 우리 법체계는 성문법이라는 걸 따른단 말이에요. 성문법. 성문법이 뭐예요? 완성된 문장을 성문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막 그 법에서 막 판례 소송 가가지고 저기 뭐 법원까지 가면 1차 있고 2차 있고 대법원 가잖아요. 대법원에 있는 대법관들은 결론적으로 그 법전을 봐요. 법전을 봐가지고 하나하나 만들어진 게 다 토시하는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판결을 내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성문법이라는 체제를 갖다가 써서 이 법을 하나하나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마치 예술 작품 만드는 것처럼 한 땀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는 거예요. 대신에 그렇게 만드는 성문법은 생각보다 효과가 있죠. 왜? 이거대로 판단해 버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법이 만들어지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좀 잔인하게 말해서 성문법 자체는 피와 사람의 고통을 먹고 살아요. 고통을 먹어야지 사람의 피를 먹어야지만 얘가 바뀔랑 말랑해. 아무튼 우리가 만약에 실무적으로 공부하는 데 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나중에 계약서 같은 거 적을 때 그 토시 하나 적는 게 좀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법을 다루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시험에서 나오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복합 개념이냐 복합 부동산이냐 우리는 성문법 체제를 따랐으니까 개념 하나하나가 중요하다. 그런 식으로 보고 복합 개념, 복합 부동산이 있다는 걸 보고 넘기면 돼요. 전 뭐 복합 개념이라는 거는 여기서 쉽게 말하면 그 부동산을 갖다가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아니면 법률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 복합 개념이라고 하고 복합 부동산이라는 거는 이게 토지라는 거는 우리는 토지랑 건물을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로 보긴 하는데 그래도 각각 따로 본다는 거예요. 토지랑 건물을 또 따로 본다는 거예요. 각각 따로 보는 이놈들이 하나의 전체적인 하나처럼 쓴다는 걸 이제 복합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지. 자, 개념이 있어가지고 우리 성문법을 따르니까 복합 개념과 복합 부동산의 중요한 걸 알았으면 아까 전에 민법에서 토지 및 정착물이 부동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부동산을 어디까지 정착물을 어디까지 해가지고 부동산으로 보냐 그게 중요한 거지. 정착물이 뭐야? 라고 보면 이게 정착물이라는 거는 이 부동산 같은 토지 같은데 단단히 고정돼가지고 사회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걸 정착물로 본다는 거예요. 정착물. 그래서 두 번째 개념에서는 이 부동산, 정착물에 대해서 볼 거야. 정착물에 대해서. 마지막 중부동산은 우리 개념을 갖다가 민법상 부동산으로 봤잖아요. 얘는 민법 외적 다른 법률을 보는 거야. 다른 법률에서 당연히 부동산을 다루지. 그래서 그 다른 법률에 있는 부동산은 대체 뭡니까? 라서 그걸 다루는 게 준부동산이에요. 준부동산. 민법상 부동산이 아니면서 다른 법률에 의해서 부동산처럼 지급되는 동산이나 권리. 자, 이렇게 하면 개념은 끝납니다. 개념이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복합 개념이라는 게 있고 복합 부동산이라는 게 있구나. 근데 아까 민법에서는 토지 및 정착물이라고 했었는데 그럼 정착물은 어디까지 정착물로 봐야 돼? 우리 민법적으로 봤는데 민법 외적으로 준부동산이라는 건 뭐야? 이렇게 보면 끝이 나버려. 자, 우리 민법적으로 그냥 법적으로 또 봤으니까 법적 외적으로 보는 게 특성을 했잖아요. 있는 그대로 처음에 볼 거예요. 있는 그대로. 땅이 처음에 어때요?
땅바닥에 고정이 돼 있죠. 얘가 도망을 못 가요. 그리고 땅에다가 밥을 주면 땅이 더 커지나요? 땅이 커져가지고 새끼를 치나요? 못해요. 그런 거. 땅은 더 이상 증가하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는 죽어도 땅은 안 죽지. 땅은 끝까지 살아있지. 그래서 그런 특징도 있고, 마지막으로 이 전 우주상으로 이 대한민국, 이 지구, 이 대한민국에서 이 똑같은 필지 좌표를 갖고 있는 거는 이 땅 하나밖에 없어요. 부동산이라는 거는 다 다른 개별적인 게 있단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본 거잖아요. 있는 그대로 본 거를 갖다가 자연적 특성이라고 해요. 자연적 특성. 그리고 보통 있는 그대로 보니까 토지 시장을 제약한 요인, 우리 있는 그대로 보는 거니까. 자, 근데 우리가 있는 그대로 해서 사람이 개입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개입이죠. 개입. 토지라는 게 아까 일단 기본적으로 딱 물리적으로 더 이상 공급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용도적으로 한 바꿔줄 수도 있고, 그리고 토지라 같은 게 나중에 뭐 붙일 수도 있고 뗄 수도 있고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죠.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는 계속 뭐 역사가 바뀌잖아요. 역사가 바뀜에 따라 가지고 그 행정 수도라든지 이런 중심지 같은 게 계속 바뀌어요. 자, 이런 게 다 뭔가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 사람이 있는 그대로의 자연적 특성을 우리가 인문적 특성으로 바꾼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인문적 특성이에요. 인문적 특성. 일단 자연적 특성, 인문적 특성, 이게 중요한 건데,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봤는지 기타적으로 보자고요. 그러면 특성이 있어가지고 자연 특성, 인문 특성, 기타. 끝이에요. 이런 끝이야. 자, 마지막으로 법적으로도 보고, 법 외적으로도 보고, 이렇게 다 여러 개가 있는데, 이걸 좀 더 세분하게, 촘촘하게 분해를 해볼거예요. 분해. 그러다 보면 뭐가 있어? 땅이 있지. 땅도 뭐 택지라는 게 있고, 아니면 임지라는 게 있고, 농지라는 게 있고, 이런 커다란 분류 같은 거 있는데, 얘네들 하여튼 커다란 분류로 보는 게 있고, 그 내부에서 또 촘촘하게 보는 게 있어요. 그런 걸 또 후보지랑 이행지라고 해가지고 일단 천천히 볼 거고, 건물도 내가 이 커다란 공동 건물에서 같이 살 수가 있고, 아니면 저기 뭐 단독주택에 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무슨 뭐 단독주택, 저기 시골 같은 데 가면 많이 보이잖아. 그런 것도 있고, 같이 사냐 혼자 사냐 그거에 따라 가지고 공동주택이 있고 단독주택이 있고, 이거 두 개 말고 또 그거 외에 뭐 추가적인 주택을 볼 거예요. 그래서 분류는 뭐냐? 땅이 어떤 분류가 있는지, 건물이 어떤 분류가 있는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애들 관련된 세부적인 용어가 또 뭐가 있는지 그걸 볼 거예요. 그럼 분류가 끝이 나요. 자, 이렇게 되면 특성 파트가 끝이 나버려요. 특성 파트가. 맨 처음에 개념에서 봤을 때 뭘 본다 했었죠? 개념적으로 봤을 때 민법적으로 처음에 본다 했잖아요. 민법적으로. 아니면 법적으로 먼저 갔다가 법 외적인 특성을 보고 마지막으로 좀 더 분류를 봤는데, 이런 식으로 세 개씩 하나씩 다 정리가 됐잖아요. 이렇게 되면 부도나 특성 파트가 끝이 나버려요. 자, 마지막 시장으로 갈게요. 시장이라는 게 공간시장, 그리고 시간의 시장, 정보시장 이렇게 있댔잖아요. 자, 추가드립니다. 공간시장은 공인중개사 파트에서 안 나와요. 원래 이게 부동산 파트에서 공간이 좀 중요하긴 한데, 그 디파스켈리라는 사람이 이제 4사분 모형을 통해가지고 원래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 있는데, 축하해요. 안 나와요. 그래서 공간을 넘어가 버릴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은 시간. 이 부동산이라는 것도 결국 투자재, 경제재, 이런 측면에서도 시간의 흐름을 탄다 하잖아요. 그 시간의 흐름을 타는 걸 경기 변동이라고 해요. 경기 변동. 시간에 따라 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높았다가 낮았다가, 좋았던 시장, 좀 떨어진 시장, 안 좋은 시장, 다시 회복하는 시장, 이런 식으로 경기가 변동되는 걸 처음에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이 농산물 가격을 좀 쓰는 건데, 이 농사 짓는 사람들이 보통 어떤 식으로 하냐면, 옛날에 지금 그 농부들이 지금 당장에 그 채소 가격 같은 걸 보고 내가 이걸 더 앞으로 더 많이 만들지 적게 만들지 그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지금 있는 가격을 가지고 농사 공급을 하는 사람들이 이거 더 만들지 안 만들지 이렇게 결정을 한다고요. 근데 이게 그 중간중간 1년 정도의 시차가 있잖아요. 시차. 이 모습이 마치 부동산에 비슷하니까, 이 부동산에 대한 내용을 원래 그 농산물에 대한 내용을 이 부동산으로 거미집 이론으로 이렇게 한번 활용을 했다는 거예요. 활용을. 그래서 두 번째는 거미집 이론이에요. 이런
이 공급과 수요의 시차 때문에 생기는 문제. 세 번째는 우리 부동산이라는 게 특히 아파트 단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하나 만들어 놓으면 얘가 한 50년 정도 간다 생각할게요. 갈수록 처음에는 되게 비싸겠지. 되게 비쌌다가 좀 적당히 했다가 더 적당히 했다가 좀 이제 좀 망가질 것 같은데 더 이상 개발이 안 되고 그랬다가 자 이제 슬슬 좀 개발이 안 되니까 완전 좀 못 사는 뭐가 좀 불편한 그런 부동산이 돼버렸다. 자 이랬을 때 보통 두 가지 선택지로 나뉘잖아요. 여기가 땅도 좋고 학군도 좋고 그래가지고 개발 가치가 있어. 이걸 허물어버리고 재건축을 해가지고 그냥 또 더 좋은 아파트를 바꿔버리던가. 그게 아니라 야 여기는 이제 더 이상 상권이 마탱이가 갔어. 이제 개발 안 해. 그렇게 조금 안 좋은 쪽으로 가버리던가. 주택이어가라는 거는 시간에 따라 가지고 이게 갈린다는 거예요. 저소득지, 고소득지 얘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그 주거지가 뭐 좀 더 좋아질 확률이 있냐 아니면 좀 그대로 좀 뭐 가랐냐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주택이어가라고 하네요. 주택이어가. 마지막으로 정보 시간인데 정보 시간은 아까 전에 전 시간에 말했던 그게 끝이에요. 그게 끝이에요. 정보 시간은 뭐 그렇게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가지고 시장 파트는 이렇게 끝이 나요. 공간 파트는 넘어가고 정보 파트도 간단하니까 좀 넘어가고 시간에 있어가지고 경기 변동이랑 거미집이랑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가지고 경기 변동이라는 게 있구나. 그리고 원래는 그 부동산 가격을 갖다가 좀 측정하는 건 농산물 가격 측정하는 건데 이게 마치 부동산이랑 비슷해서 거미집이론이라는 걸 쓰구나. 마지막으로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주택이 막 바뀌고 하는 거 보니까 주택 기화라는 걸 쓰구나. 이러면 시간 파트가 끝이 나요. 자, 좀 쉬었다가 주다 파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